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역사와 어벤져스 히어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빅뱅 이전 어둠만 존재하던 시기에 스바르탈프헤임 행성에서 태어난 다크 엘프들은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138억 년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겨나고 그 전부터 존재했던 6개의 특이점들이 파편이 되면서 갓 태어난 우주에 흩어졌고, 그 파편들이 응축되면서 현실을 상징하는 리얼리티 스톤, 영혼을 상징하는 소울 스톤, 마음을 상징하는 마인드 스톤, 시간을 상징하는 타임 스톤, 공간을 상징하는 스페이스 스톤과 힘을 상징하는 파워 스톤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탄생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은 방대한 힘으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요소들을 지배를 했는데요.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 태초의 우주는 자의식을 지니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존재였고, 스스로를 태초의 창공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무한한 우주 안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낀 창공은 자신에게 봉사하기 위한 두 생명체를 창조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흑백색으로만 이루어졌고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가득 찬 에스피런츠였고, 다른 하나는 여러 색의 에너지 집약체로 형태가 없어 갑옷을 착용하는 셀레스티얼입니다. 셀레스티얼은 우주가 더 다양해지고 수많은 생명체가 진화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주의 변화가 필요하고 불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물주에 대한 반란을 선언하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셀레스티얼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에스피런츠 사이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에스피런츠는 각킬러라는 최강의 무기로 셀레스티얼을 학살했고, 몇억 명이었던 셀레스티얼은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살아남은 셀레스티얼은 최후의 무기를 만들어 최초의 창공을 통째로 갈라버려 결국 셀레스티얼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셀레스티얼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유전자를 실험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심판하기를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는 셀레스티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유는 셀레스티얼이 지구의 3가지 종족인 이터널, 데비안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터널스는 극소수만 존재하고 선한 마음과 강력한 초능력으로 인간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아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카리스, 세르시, 포카트인, 테나, 타노스, 에로스, 헤라클레스, 주라스, 드루이그이고, 아동석이 연기한 길가메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의 종족인 데비안츠는 난폭한 성격과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종족으로, 데비안츠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한 셀레스티얼은 그들이 살던 대륙을 파괴하는데요. 이 공격으로 데비안츠 개체수가 100만 명에서 몇천밖에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땅속으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어느 날 셀레스티얼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인간들이 오딘, 제우스, 가이아와 같은 지구 신들의 우두머리인 스카이 파더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지구에 찾아옵니다. 수많은 스카이 파더 중 오직 오딘만이 셀레스티얼에 맞서 싸웠지만 오딘은 패배를 하였고, 셀레스티얼들이 모든 걸 없애버리려는 순간 여신 가이아가 나타나 우수한 인간 12명을 실험체로 바칠 테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실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셀레스티얼들은 제안을 승낙하고 우수한 인간 12명과 우주로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그들이 데려간 12명의 인간이 실험에 의해 재탄생한 돌연변이가 바로 엑스맨 무턴트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이아는 지구와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데미어즈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그가 지구의 첫 세대 신들인 엘더 갓들을 탄생시켰고, 가이아, 세트, 크론 등이 있습니다. 이 엘더 갓들은 타락하여 서로를 죽이게 되고 후대 악마라 불리는 존재가 되었고, 가이아만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후에 가이아와 오딘이 낳은 아들이 토르이고, 그래서 토르는 지구와 아스가르드 양쪽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토르의 어머니 프리가는 양어머니입니다. 한편 셀레스티얼이자 수백만 년 전에 내만 남은 상태에서 자아를 깨우친 에고는 분자를 다루는 법을 터득하고 분자를 차근차근 집적해 자신의 핵을 감싸는 에고 행성을 만들고 인간 형상의 아바타로 다니는데요. 우주를 여행하고 다니던 에고는 자신보다 열등한 생명체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온 우주를 자신으로 뒤덮기 위해 무수한 행성에 자신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적 존재인 셀레스티얼이어도 혼자서 수천 개의 행성에 있는 씨앗을 전부 성장시키는 것은 무리였고요. 그래서 에고는 셀레스티얼의 유전자를 이어받을 자식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외계인들과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여성들이 낳은 아이를 데려온 다음 그 아이의 힘을 이용해 씨앗을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지구에 씨앗을 심으러 왔던 에고는 메러디스 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요. 메러디스 키를 만나러 계속 지구에 가다간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까봐 두려워서 그녀의 뇌에 암종량을 심어놓고 지구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터 킬이 태어나고 1988년 메러디스 킬이 암으로 사망하자 에고는 욘도에게 피터 킬을 납치오라고 시킵니다. 이때 욘도는 돈을 포기하고 피터 킬을 키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피터 킬은 나바저스에서 키워지는데요. 후에 피터 킬은 에고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엄마 메러디스 킬이 단순히 병사인 것이 아니라 에고가 죽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분노한 피터는 에고와 함께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 에고의 심장격인 코어가 파괴되고 에고 행성은 붕괴되면서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25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가장 강력한 금속이라 전해지는 비브라늄 운석이 떨어집니다. 약 28,000년 전 비브라늄 운석 주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프리카 5부족이 서로 연합하여 와칸다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이들은 값비싼 비브라늄 때문에 끊임없이 내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약 1만 년 전 주술사 바센가라는 사람이 나타나 표범의 여신 바스트의 인도에 따라 하트 모양의 허브를 얻으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바센가는 초대 블랙팬서이자 와칸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의 통치를 거부한 자바리 부족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꼭대기로 들어가 그들만의 문명을 이룩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의 와칸다 국왕이었던 트차카는 주변 국가가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고 세계와 단절을 시도했지만 비브라늄을 노리고 용병들과 함께 쳐들어온 한 물리학자를 막으려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을 물리치고 아들인 트찰라가 왕위에 올라 블랙팬서가 되고 이후로 쭉 와칸다는 그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전에 내려오는 하트 허브를 복용해 선대 블랙팬서들의 지식, 인간 한계치의 민첩성, 체력, 힘, 강화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태어난 다크엘프 종족은 빅뱅 이후 9개의 왕국을 포함해 새로운 우주와 종족들이 탄생하면서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자 수장 말레키스는 5천년에 한 번씩 9개의 세계가 일렬로 정렬되는 컨버전스 현상이 일어날 때 에테르를 방출해서 세상을 완전한 어둠으로 물들이려고 했는데요. 이때 아스가르드의 2대 왕이자 오딘의 아버지인 보르에게 패하면서 결국 말레키스와 살아남은 다크엘프들은 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보르는 말레키스가 에테르를 찾을 수 없도록 아주 깊은 곳에 에테르를 봉인을 합니다. 약 3451년 전 오딘은 9왕국 중 무스펠하임의 지배자인 수루트를 격퇴하고 영혼의 불꽃을 빼앗아 아스가르드에 보관하는데요. 이때 모든 힘을 소진한 수루트는 이후 토르를 만날 때까지 5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회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679년에 보르의 뒤를 이어 아스가르드의 지배자가 된 오딘은 20년 후 장녀인 헬라가 장성하자 그녀를 데리고 9왕국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결국 9왕국을 모두 정복한 오딘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시대를 열지만 스스로를 죽음의 여신이라 칭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원했던 헬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결국 분노한 오딘은 그녀를 헬에 유배시키고 헬라에 대한 기억을 아스가르드 역사에서 모두 지워버립니다. 약 950년경 헬에 유배되었던 헬라가 탈출을 시도했고 그녀를 막기 위해 오딘이 보낸 정예부대 발키리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조리 학살당하자 분노한 오딘은 헬라를 완벽하게 봉인하고 이때 살아남은 마지막 정예부대 발키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아스가르드를 떠나서 사카르 행성에 정착합니다. 964년 토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요트네임 왕국의 서리거인들이 미르가르드 즉 지구를 침공하는데요. 그러자 오딘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서리거인들의 왕 라우페이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힘의 원천인 고대 겨울의 상자를 해소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싸움으로 오딘은 한쪽 눈을 잃게 되고요. 몸집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요트네임의 왕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테스렉트가 노르웨이 텐스베르크에 떨어집니다.
1933년부터 테슬렉트를 찾아다니던 나치 독일의 지휘관인 요한 스미트는 1년 뒤 히틀러에게 아스가르드의 마법 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쳤고, 평소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히틀러는 매우 흡족해하며 요한 스미트를 나치의 심층 과학 부서에 편입시킵니다. 그러자 요한 스미트는 특수 전투복을 연구하던 아르님 졸라를 영입하여 나치의 심층 과학 부서를 강력한 하이드라 집단으로 변모시켰고, 1940년 요한 스미트는 슈퍼솔저 프로그램을 연구하던 어스킨 박사를 협박해서 혈청을 주입받으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지만, 한층 더 사악한 성품과 흉측한 외모의 레드스컬이 탄생됩니다. 1942년 마침내 테슬렉트를 찾아낸 요한 스미트는 테슬렉트를 이용한 강력한 무기로 군대를 무장시켰고, 이때부터 나치 체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하이드라 집단의 우두머리이자 공포의 레드스컬로 불려지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 온 어스킨 박사는 레드스컬을 보고 나서 혈청이 선한 이는 더욱 선해지게, 악한 이는 더욱 악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혈청을 맞아도 사악해지지 않을 사람을 찾아다니던 중 입대를 신청했지만 신체적 조건 미달로 실패하고도 계속해서 입대를 신청하던 스티브 로저스를 발견하고요. 그러나 스티브가 혈청을 맞은 직후 어스킨 박사가 살해당해서 슈퍼솔저 혈청의 제조 기술은 유실이 되고 맙니다. 1943년 혈청을 맞고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난 스티브 로저스는 처음에는 전선을 순회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마스코트 같은 역할이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친구인 버키 반즈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캡틴 아메리카는 혼자서 하이드라 기지로 쳐들어가 버키 반즈를 포함한 수많은 포로들을 구해냈고, 수많은 하이드라 기지를 파괴하면서 점차 전쟁 영웅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하이드라의 과학자 아르님 졸라를 생포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버키 반즈가 실종이 되고, 곧이어 캡틴 아메리카도 마지막 남은 하이드라의 기지를 파괴하다가 결국 비행기에서 추락하면서 실종이 되고 맙니다. 한편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다 테슬렉트를 손에 넣었지만 테슬렉트의 강력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우주로 사라진 레드스컬은 스톤을 탐한 저주로 소울스톤이 있는 보르미르 행성에 유배되어 소울스톤의 수호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가혹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캡틴 아메리카가 실종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기간 동안 전략과학 부서로 활동했던 SSR 조직은 쉴드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국제안보기관으로서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위협에 직면했을 때 방패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 하워드 스타크는 슈퍼솔저 혈청에 준하는 혈청을 재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실종되었던 버키 반즈는 하이드라에게 발견되고 그들은 버키를 세뇌를 시키게 되고, 버키 반즈는 먼 훗날 1991년 혈청을 비밀리에 운송하던 하워드 스타크와 부인 마리아 스타크를 죽이고 강탈한 혈청을 막고 윈터 솔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49년부터 실드의 과학자로 일하게 된 아르님 졸라는 실드를 조금씩 하이드라로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1963년에는 저명한 소련의 물리학자 안톤 방코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하워드 스타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지만, 기술을 몰래 팔아먹으려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소련으로 추방당해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안톤 방코는 병사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아들인 이반 방코는 스타크 가문의 복수를 다짐하고 이후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아크 리액터와 리플래시 슈트를 제작합니다. 1967년 크기와 질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핌 입자 개발에 성공한 실드의 연구원 행크 핌 박사는 일대 앤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내인 제니 벤 다이는 와스프로 함께 실드 비밀 요원으로 냉전 시대를 활약했었습니다. 이후 핌 입자를 더욱 개량해서 거대화가 가능한 자이언트맨과 옐로우 자켓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행크 핌은 어벤져스의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지만 점차 멤버들의 능력에 시기심과 정신분열증으로 최악의 울트론을 개발을 했고, 이후 아내 제니 벤 다인이 와스프로 활동을 하다가 죽고 쉴드가 그가 개발한 핌 입자를 자신 몰래 무기화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하고 쉴드를 탈퇴합니다. 이때 앤트맨 스칼랭은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기술자이면서도 비밀리에 범죄자들에게 강도짓을 벌여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의저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부정한 가격으로 높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비리를 알게 되면서 언론에 고발을 했고, 그 이후로 쫓겨나게 되자 이에 격분해서 회사 본사에 잠입해 시스템을 해킹해서 고객들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고
CO의 맨션에도 침입해서 비싼 물품들을 훔치고 차를 수영장에 빠뜨립니다. 체포된 스캇은 3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전과 기록 때문에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자 사랑하는 딸에게 보낼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 많고 혼자 사는 행크핌의 집을 터는 것이었는데, 금고 안에는 돈이 아닌 슈트가 있었고 앤트맨의 슈트를 훔쳤다가 행크핌의 인정을 받으면서 2대 앤트맨이 되었습니다. 1989년 외계 종족인 크리 종족과 스크롤 종족의 정쟁으로 크리 종족의 무자비함을 깨달은 크리 종족의 과학자 마벨은 스크롤족의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지구에 도착을 했고, 로슨 박사로 위장한 마벨은 실드에서 보관 중인 테서렉트의 힘으로 강속 엔진이 탑재된 비행기를 만들고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스크롤 난민들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요. 크리족의 전사 욘 노그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미 공군 파일럿 캐럴 댄버스는 이에 분노하며 비행기의 강속 엔진을 폭파시켰는데요. 이때 엔진에 내장되어 있던 테서렉트의 에너지가 캐럴 댄버스의 몸에 흡수되면서 그녀는 강력한 힘을 얻음과 동시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윤노그는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수혈해서 캐럴 댄버스를 살려내고, 이때부터 그녀는 크리 전사로 키워지기 시작하고요. 1995년까지 기억을 잃은 채 욘 노그의 지시로 스크롤 종족들을 사냥하던 캐럴 댄버스는 쉴드의 수장 닉 퓨리를 만나면서 자신이 슈퍼 히어로란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분노하며 욘 노그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캡틴 마블에 패한 욘 노그는 우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은 긴급 상황에서만 호출하라는 말과 함께 닉 퓨리에게 통신기기를 건네주고 스크롤 종족이 안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먼 우주로 떠나는데요. 닉 퓨리는 지구에 캡틴 마블과 같은 초인이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원작상의 타노스의 종족은 이터널스이고요. 고향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인데요. 타이탄의 왕 멘토와 왕비 스위산의 아들이고, 그는 셀레스티얼의 실패작인 데비언트 증후군으로 인해 인간과 비슷한 다른 이터널들과 달리 흉측한 외모를 갖고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그를 혐오했고 가깝게 지내는 것은 동생인 에로스 정도뿐이었습니다. 외롭게 지내던 중에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잘 지내다가 사고로 친구들을 잃고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죽음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되었고 인격이 타락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어머니와 동족도를 잡아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 죽음의 신 데스에게 반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데스에 대한 강기 어린 사랑도 극심해져서 핵폭탄을 터뜨려 수많은 동족들을 몰살시키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의 모든 생명을 없애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작에서는 타노스의 인류 학살 이유가 죽음의 신 데스에 대한 사랑이었고요. 영화 속 타노스의 학살 동기는 균형과 생존입니다. 타노스는 자신의 고향인 타이탄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자멸했다고 믿으며 그 폐허를 목격한 뒤 자기가 직접 우주의 균형을 되찾는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을 했고, 행성들을 침략하며 우주의 인구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1995년 제오베레의 행성의 인구의 반을 학살하고 거기서 가모라를 입양했고, 머지않아 타노스는 이런 방식으로 인구를 줄여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2004년 썬더볼트 녹스 장군은 캡틴 아메리카의 슈퍼솔저 혈청을 복원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리고 딸 베티 로스와 그의 남자친구 브루스 배너에게 이 실험이 방사선에 노출된 환자들을 구하는 실험이라 속이고 그들을 이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2005년 브루스 배너가 자신의 몸에 혈청을 투여하고 방사선을 쐬는 실험을 하다가 헐크로 변하는데요. 그러자 로스 장군은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실드와 함께 브루스 배너를 생포하고, 이때 브루스 배너 생포 작전에 투입된 에밀 블론스키가 강력한 헐크의 힘에 매료되어 2010년 슈퍼솔저 혈청을 주입받고 어보미네이션이라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러자 브루스 배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헐크가 되어 어보미네이션을 물리치고 진정한 히어로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주 먼 곳으로 사라지는 선택을 합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의 뒤를 이어 세계 최고 군수 업체인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이끌던 토니 스타크는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무기 성능 시연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테러리스트 집단인 텐 링즈에 납치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토니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디자인에 기반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소형 에너지 장치인 초소형 아크 리액터를 개발을 합니다. 텐 링즈의 요구대로 무기를 만들던 토니는 틈틈이 무기 잔해물을 이용해서 마크 1을 제작하고 마침내 그것을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는 자신의 회사에서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아이언맨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쉴 새 없이 슈트를 개발합니다. 2010년 토르의 대관식 날 아스가르드의 서리거인들이 침입해 고대 겨울의 상자를 훔치려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서리거인과의 평화협정을 깨고 토르는 요툰헤임을 공격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딘은 분노하고 토르를 쥐구로 추방합니다. 고대 겨울의 상자를 조사하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로키는 오딘을 다그치기 시작하고 서리거인들의 멸종시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로키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오딘의 말에 실망하며 스스로를 우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캡틴 아메리카가 발견이 되고 2012년 우주로 사라졌던 로키가 타노스에게 치타우 리셉터를 받고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암흑에너지 연구소에 나타난 로키가 테저렉트를 가지고 사라지자 위기를 느낀 닉 퓨리는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헐크, 아이언맨, 호크아이, 토르, 블랙 위도우, 캡틴 아메리카로 구성된 어벤져스를 결성합니다. 어벤져스가 승리하고 테저렉트는 아스가르드에 보관되고 치타우 리셉터는 실드에게 맡겨지게 되는데요. 2014년 실드에 위장하고 있던 하이드라 요원이 치타우 리셉터를 강탈하여 가상의 동료로 국가인 소코비아에 있는 하이드라 기지로 옮기고 하이드라는 셉터를 이용해 강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체 실험을 하는데요. 그때 전쟁 반대 시위를 하던 시위대에서 스트리커 남매를 발견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살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 전쟁을 유발하는 자들에게 분노가 큰 그들에게는 이념을 떠나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했기에 실험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에트로는 퀵실버로, 완다는 스칼렛 위치로 매우 강력한 초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벤져스는 하이드라가 훔쳐간 치타우 리셉터를 되찾았지만 완다는 초능력으로 토니 스타크에게 환각을 걸어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 외계의 군대가 어벤져스를 몰살하고 지구를 침공하는 한영을 보게 합니다. 이후 토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인드 스톤을 연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엄청난 인공지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브루스 배너와 함께 몰래 연구를 하게 되었고 계획하던 울트론 프로그램에 이것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 울트론이 만들어집니다. 울트론은 강한 힘으로 어벤져스 타워를 습격하고 치타우 리셉터를 훔쳐서 도망을 치고요. 이후 소코비아 기지에서 하이드라가 자체 개발하고 있던 로봇 몸에 들어간 울트론은 막시모프 쌍둥이를 불러서 어벤져스를 없애려는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키고 완다는 울트론의 몸이 로봇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의 정신을 잃지 못해서 울트론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울트론이 한국의 헬렌조 박사를 세뇌시켜 그녀의 인공세포 재생 기술과 자신이 가져온 비브라늄을 융합하고 마인드 스톤을 심은 인간과 비슷한 최강의 몸에 자신의 의식을 이식해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계획이었고 자신의 의식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완다는 그제서야 울트론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울트론의 계획이 현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류로 진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 완다와 피에트로는 경악을 하고 업로드를 중단시킵니다. 그때부터 완다와 피에트로는 어벤져스에 동참하고 울트론과 싸우게 됩니다. 강력한 이 몸을 어벤져스 타워로 가지고 온 토니 스타크는 실패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브라늄 육체에 오랜 세월 토니와 함께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AI인 자비스를 이식해서 새로운 울트론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비스의 의식을 비브라늄 육체에 이식하던 중 토니 스타크가 울트론에 이어 두 번째 재앙을 창조해내는 중이라고 생각한 캡틴 아메리카와 스칼렛 위치, 퀵실버가 들어닥치고 전력 공급을 차단해버려서 자비스의 이식이 중지됩니다. 그렇게 중단되는 줄 알았으나 노르네 호수에서 미래에 닥칠 재앙에 대한 예지를 보고 온 토르가 멸린으로 번개를 내리쳐 파워를 공급해 생명체를 깨우게 되고 결국 울트론도 자비스도 아닌 새로운 인격인 비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토니 스타크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그에게 푸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된 엘드리치 킬리언은 오랜 연구 끝에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슈퍼 혈청인 익스트리미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트레버 슬래터라는 영국 배우를 만다린의 대역을 써서 세계 최고 테러 조직인 텐 링즈의 수장인 만다린을 내세운 익스트리미 집단 AIM을 결성해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만다린은 맨손으로 아이언맨 슈트를 파괴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악당으로 그려집니다. 최근 개봉한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서 왕조이가 진짜 만다린으로 등장합니다. 스티븐 빈센트 스트레인지는 본래 천재적이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오만하고 이기적인 신경외과 의사였지만 교통사고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손을 크게 다치게 되자 갖은 의학기술을 동원해 수술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자포자기의 심정인 스트레인지는 수소문 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네팔의 카르마 타지 에이션트 원을 찾아가 우여곡절 끝에 제자가 되는데요. 마법을 익히고 배우면서 최강의 마법사를 통칭하는 소서러 슈프림이 되고 마블 히어로 전체를 기준으로도 한 손 안에 드는 최상위급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첫 번째 소서러 슈프림이었던 아가모토가 약 5700년 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 런던, 홍콩에 3개의 생텀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수호하는 마스터즈 오브 미스틱 아츠가 결성되면서 지구에도 강력한 마법 방어막이 생성됐었는데요. 에이션트 1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승이고 미스틱 아츠, 즉 서로 다른 멀티버스 사이를 연결해서 오가고 다른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힘을 빌려와 이를 다루는 마법의 대가이고요. 소서러 슈프림으로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다크 디멘션이란 수많은 멀티버스, 즉 다중 우주 중 하나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차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시간도 초월하는 공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죽이는 시간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아 인류가 갈구하는 영원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다크 디멘션의 세상으로 다크 디멘션의 신인 도르마무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나타샤 노마노프는 어릴 적 소련군에 납치되어 훈련을 받은 KGB 소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레드룸이라는 곳에서 신체 개조를 받아 강한 신체 능력과 늙지 않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 블랙 위도우라는 코드네임을 받는데요. 아이언맨을 해방놓는 임무도 맡아서 영화 아이언맨2에서 블랙 위도우가 출연한 것은 이런 인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한멸을 느끼고 소련을 탈출하려 하지만 이후 다시 붙잡혀 세뇌당하고 호크아이의 도움으로 세뇌에서 풀려나게 된 후 미국으로 망명해서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호크아이 클린트 바터는 원작에서 어린 시절 정육점을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맞아 청각을 잃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클린트가 8살 되는 해 아버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고 형 바니와 함께 고아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클린트가 14살 되던 해 형 바니는 고아원을 탈출을 하고 클린트는 마지못해 따르게 되는데요. 이후 바턴 형제는 미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카슨 카니발에 합류하게 되어 자벽부로 일하게 되고요. 점차 나이프 던지기, 궁술, 공중 그네단의 고개를 배워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어 호크아이라는 이름으로 카니발에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우연히 아이언맨의 활동을 목격하고 히어로 활동을 인상 깊게 보게 되고 그를 부러워하며 화살 무기를 들고 호크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히어로 데뷔 첫날 호크아이가 쫓던 보석터리범이 보석만 두고 도망쳐 오히려 경찰에게 보석터리범으로 쫓기게 되어 히어로가 아닌 악당으로 첫 데뷔를 시작하는데요. 경찰에서 쫓기는 와중 러시아 스파이 블랙 위도우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녀에게 속아 블랙 위도우를 대신해 아이언맨과 싸우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언맨의 후원으로 어벤져스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이후 블랙 위도우를 죽이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죽이지 않고 설득해 아군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역사와 어벤져스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